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이 열립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내일부터 다시 열리는데요. 법적 쟁점들을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초 지난주 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연기해서 오늘 변론을 재개하게 되는데요. 헌재의 구인 체제로 가는 것인가의 이 가름길에 서 있는데 오늘 주요 쟁점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쟁점을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나는 이제 과연 국회가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을 했을 때 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시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마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야 합의가 실제로 필요한지 또 한편으로는 만약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는 또 무엇인지 실제로 합의가 없었다라고 볼 것인지 이 부분이 우선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 쟁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시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할 때 이에 대해서 별도의 그런 국회 의결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이제 또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는 적법하지 못하다. 그래서 각하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이 쟁점까지도 조금 다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국회 측은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현재 증거로 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우선 국회 측에서 제출한 그 공문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자면 이 해당 공문은 아무래도 12월 11일에 있었던 국민의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문의 제목을 일단 보면은 헌재 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마은혁 그리고 정계선, 조환창 이 세 명의 재판관 후보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고 이제 국힘 측에서는 이들을 검증할 그 청문위원을 선임할 테니 조치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때 이 공문 내용을 보면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세 명이 명단이 적혀 있고 결국 앞으로의 청문 과정 그리고 청문을 통과한다면 임명 과정까지도 이 여당 측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역시 합의 여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고 한편으로 지금 최 권한대행 측에서 제출했다라고 하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아마 추측은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 그런 관례를 봤을 때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그 후보자들을 선출할 때는 여야 합의의 전제가 항상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례상 여야 합의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 시점 당시에 결국에는 양측의 합의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문 내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고 또 그 이후에 헌법 그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합의가 종국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합의가 필요했던 상황인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오늘 재판 과정에서 조금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앞으로 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가 일단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 최 권한대행의 그런 미임명행위가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결국 최 권한대행이 여기에 따를지 또 따르게 된다면 그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만약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고 결국에는 마 후보자에 대해서도 재판관 임명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 윤 대통령의 그런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중요한 관심사이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 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당 측에서 추천을 한 그런 후보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그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저의 입장에서는 8인이냐 9인이냐 또 그 추가되는 인원이 여당 측이냐 혹은 야당 측이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그만큼 이 사건 자체는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당한 증인 신문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이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느 정도 앞으로의 그런 남은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최건환 대행의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명 여부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변수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이 증인이 4명이 출석하게 됩니다. 우선 내일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네, 쟁점을 좀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당시에 국무회의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볼지 또 만약 어떤 회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땠는지 국무위원들의 입장은 또 어땠고 윤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국무회의와 관련된 그래서 형식적인 하자가 있었는지 혹은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질문들이 오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 말고도 사실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나 혹은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봉쇄나 단수 조치 이런 것들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엄 당시에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지시 여부 여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2가지 정도가 이제 결국 질문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보도에 의하면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엄 사태 이전부터 이 계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상당히 반대를 해온 입장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국회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그 계엄과 관련된 논의가 사전에 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이었고 신원식 실장이 봤을 때 그 본인의 의견은 또 어떠했는지 그래서 이 계엄과 관련한 그런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또 이 논의를 들어봤을 때 계엄이 타당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오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측에서 당시 계엄 선포 당시에 국가 안보상의 그런 중대한 위협이 있지 않았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또 많이 오가지 않을까 그래서 계엄 선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들이 오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지금 계엄의 그런 선포 필요성과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들이 있어왔고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 이 선거 시스템의 그런 문제라든가 혹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의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이상민 전 장관 국회에서는 침묵을 지켰는데 헌재에 나와서는 어떤 진술을 할지가 주목이 되거든요. 앞서 언급하셨지만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의 지시가 있었는지 국무회의는 제대로 열렸고 또 제대로 의결이 있었는지 탄핵 심판에서 이상민 장관이 입을 열 거라고 보세요? 전체적으로는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론사에 대한 그런 통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현재 수사 중인
그런 이유를 들어서 대부분의 답변을 모든 답변을 사실 거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로 옮겨온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결국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라는 입장을 들어서 본인의 그런 사건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무회의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에 또 위원들이 대부분 반대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의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비교를 하자면 진술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다만 이제 이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과 답변들이 오갔을 때 국무회의와 관련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향후의 수사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조금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말을 상당히 아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신문할 때 그 주신문, 반대 신문의 시간이 짧고 질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전날까지 제출해야 돼서 좀 제한이 된다라는 등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일단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증인신문 절차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인신문 과정에서 국회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신문 그리고 재신문을 할 때 모두 각각 45분 정도만을 할당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그런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봤을 때 다퉈야 될 내용이 많고 또 일부 변동되는 진술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5분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매일 3명 정도씩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사실 증인신문을 준비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너무 촉박한 그런 절차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증인신문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한 명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그 전날에 신문 내용 그리고 반대 신문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미리 제출을 받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미리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증인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본인에게 맞는 답변을 만들어서 진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 모두 똑같은 시간을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가 있지가 않고 또 증인 신문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는 건 역시도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증인에게 또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헌법 재판 사례들을 봤을 때 혹은 민사나 형사 재판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권 보장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상의 문제 그러니까 양측에서 서로 다른 시간을 배분받아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증인신문 사항 역시도 실제 실무적으로는 미리 재판부에 재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는 것은 가능은 하겠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두 차례 변론 기일이 끝나면 지금 예정된 8차까지 기일이 모두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태가 되는데 추가 기일 지정 가능성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저도 이전까지는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일들을 다 지정을 해놓고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들을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변동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제 양측에서 신청한 그 증인들에 대해서 채택이 점진적으로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증인들에 대해서 중요한 증인 신문들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고 이제 아울러서 지금 8차 변론 기일까지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추가 증인 신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국회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최종적인 그런 의견을 준비하고 또 진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준비를 위해서라도 한두 차례 정도는 기일이 추가로
유죄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조금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4일에 구속 취소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에 이미 구속 기간이 도과를 했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구속의 필요성 혹은 사유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이 구속 기간이 이미 만료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원래 1월 27일이 구속 기간 만료일이었고 그 하루 전인 26일에 이제 미리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 기간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서 기간을 산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수로 산정을 해야 될지 명확한 세부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조금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구속과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그런 검찰이 주장이 조금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특히 만료 시점 본인들이 생각했던 만료 시점 이전에 이런 문제 제기까지도 고려를 해서 하루 전에 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결국 검찰의 입장을 조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남은 것은 구속의 사유 혹은 필요성이 인정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증거인멸 우려 혹은 도주 우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영장 등이 발부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밝히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